예약 기능을 활용하라. 이재범. 어떤 날은 하루에 5꼭지 정도 쓰기도 한다. 이럴 때 모든 글을 한꺼번에 올려 공개하기는 아쉽다. 블로그에 글을 올리며 다른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예약 발행은 좋은 방법이다. 블로그 글쓰기를 하다 보면 중독 아닌 중독이 된다. 꼭 그래야 할 이유가 없는데 묘하게도 블로그에 날마다 글을 올려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힌다. 블로그에 글을 올리며 댓글과 답글을 서로 주고받는 가운데 조회수도 늘어나고 재미를 느낀다. 하루라도 글을 올리지 않으면 방문자 수가 급감할 것 같다. 실제로 바쁜 일이 있어 글을 올리지 못했더니 괜한 걱정이 아니었다. 글을 올린 날에 비해 방문자 수가 엄청나게 줄었다.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매일같이 시간을 들여 공부한다. 몰아치기로 공부하는 사람치고 성적이 좋은 경우가 드물다. 똑똑한 친구들이 암기 과목에서 적당히 성적을 내는 경우는 있지만 기본 실력이 중시되는 과목에서 몰아치기는 성적에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 성적은 평소 얼마나 꾸준히 공부했느냐에 달려있다. 글쓰기도 마찬가지다. 묘즈가 온 날에 피를 받아 온종일 세상 앞에 앉아 글을 쓰고 쓸 글이가 떠오르지 않는다고 며칠이 지나도록 안 쓰면 평생 글을 쓸 수가 없다. 매일 써야 할 이유가 없는데 쉬지 않고 글 쓰기가 힘들다. 글을 쓰는 날도 있고 못 쓰는 날도 생긴다. 돈 받고 쓰는 글이라면 하루도 빼놓지 않고 쓸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니 대개 시간 날 때마다 쓰게 된다. 본업이 있다면 글 쓸 시간이 날 때도 있지만 도저히 시간을 빼지 못할 때도 있다. 앉자마자 글이 쏟아지면 참 좋겠지만 보통 글 한 꼭지를 쓰려면 몇십 분은 기본이고 심지어 몇 시간도 걸린다. 이런 상황인데 블로그에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글을 올리는 것은 어려운 도전이다. 실제로 블로그에 100일 동안 특정 글을 올리는 목표를 달성하는 프로그램도 있다. 글을 쓰는 것이 그토록 쉽다면 누구나 작가가 될 수 있을 텐데 작가가 드문 것만 봐도 글쓰기는 어려운 일이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스케줄이 빽빽한 상태에서 새벽같이 일어나 글 쓰고 나가는 것도 어렵고 일하며 틈틈이 글을 쓰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 필리핀 세부로 여행 간 적이 있다. 3박 5일 여정이었다. 거의 매일 서평을 올리는 것은 아니지만 당시에는 우연히도 하루에 한두 권의 책을 읽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루에 서평을 2개 올린 적이 없다. 되도록 새로운 책을 읽기 전에 이미 읽은 책의 서평을 쓰려고 노력한다.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어쩔 수 없지만 서평을 끝낸 뒤 새로운 책을 읽는다. 서평을 쓸 때 새로운 책의 내용이 포함될까봐 나름 정한 원칙이다. 예전에 책을 읽을 때면 주로 같은 분야의 책을 연속으로 읽었다. 책을 읽고 모르는 내용이 있어도 다음 책을 읽으면서 이해하게 되니 공부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읽었다. 그러다 보니 서평을 쓰면 읽은 책이 아닌 읽고 있는 책 내용이 포함될 수 있었다. 지금이야 다양한 분야의 책을 중구난방으로 읽지만 그래도 가급적 먼저 읽은 책의 서평을 끝내고 나서 새로운 책을 읽는다. 서평은 하루에 하나만 올린다는 원칙에 따라 이미 작성한 다른 서평이 있어도 공개하지 않았다. 대신 예약 기능을 활용했다. 하루에 올리는 글 꼭지가 기껏해야 하나였으니 많은 꼭지를 쓴 날에 전부 공개해야 할 필요는 없었다. 하루에 왕창 써서 전부 올리면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을 방문하겠지만 그보다는 사람들의 블로그에 꾸준히 방문하는 게 더 기분 좋다. 하루에 급격히 방문자가 늘었다가 다음 날에 줄면 기분이 우울해진다. 꾸준한 방문자 수가 블로그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좋다. 여행 전에 나름대로 전략을 세워 매일같이 블로그에 글을 올리도록 예약을 끌어놓았다. 필리핀 세부에서도 얼마든지 글을 쓸 수 있었지만 이미 읽은 책의 서평을 머리에 쟁여두었다가 그때 가서 쓰는 것은 우습다. 내 입장에서는 서평뿐만 아니라 다른 내용도 함께 써놓고 예약을 했기에 세부에 가 있던 시기에도 글이 매일 오픈되어 댓글과 답글로 소통할 수 있었다. 글쓰기는 힘들어도 간단한 답글로 소통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이미 필리핀 세부로 간다는 이야기를 몇 번이나 블로그에 올렸지만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글이 올라와 사람들은 내가 세부에 갔다 온 것을 모를 정도였다. 갔다 온 뒤에 필리핀 세부 관련 글을 올리니 다들 언제 갔다 왔냐고 궁금해할 정도였다. 어쩌다 뮤즈라고 하는 그분이 오신 날 글을 많이 쓴 뒤 하루에 하나씩 올리는 기능도 있다는 이야기이다. 이 같은 예약 기능은 나로선 참 유용하다. 우리는 혼자 외롭게 자신을 갈고 닦으려고 글을 쓰는 것이 아니다. 내가 쓴 글을 누군가 읽고 반응해주면 기쁜 마음에 또다시 새로운 글을 쓸 활력이
생긴다. 공모전에 작품을 투고하거나 섭작하는 것이 아니라면 자신이 쓴 걸로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어지는 게 당연하다. 신변잡기든 리뷰든 어떤 형식의 글이라도 혼자 쓰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싶다. 사람들이 내 블로그에 많이 와서 읽고 반응해줘야 만족하고 기쁘다. 글을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글이 올라오다가 한동안 올라오지 않고 갑자기 하루에 몇 개씩 올라오면 부담스럽다. 하루에 하나씩 글이 올라오면 읽는 입장에서는 더 집중하며 읽게 된다. 아무리 내 마음대로 쓴다고 해도 블로그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여러 사람과의 소통이다. 몰아서 올리는 것보다 매일 글을 올리면 훨씬 더 많은 사람과 소통하며 즐거운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 나는 어떤 날 하루에 5꼭지 정도 쓰기도 한다. 이럴 때 모든 걸 한꺼번에 올려 공개하기는 아쉽다. 단 하루일지언정 글을 쓰지 못할 만큼 시간이 없을 때가 분명하다. 마케팅 목적이라면 블로그에 시적절한 글을 올려야 하지만 시기와 전혀 상관없는 글이라면 하루 이틀 혹은 며칠 늦게 공개해도 문제될 것은 없다. 그런 이유로 내 경우 평소 예약해 놓은 글만 10개가 넘는다. 예약글이 15개 정도까지 늘어날 때도 있다. 블로그에 글을 올리며 다른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예약 발행은 좋은 방법이다. 날마다 글을 많이 쓰는 사람이라면 걱정할 필요 없이 모든 글을 즉시 올리면 된다. 내일 또다시 엄청난 글을 써서 올릴 테니 말이다. 처음 호기롭게 쓸 때는 가능할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글을 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깨닫게 된다. 마음껏 글을 쓰면서 가다하게 드러내지 않을지 하나씩 전부 소통할 수 있게 하려면 예약 발행을 활용하자. 리뷰 쓰는 법. 글쓰기 훈련에 리뷰만큼 좋은 방법이 없음을 보여주는 산증인이 바로 나다. 내 글쓰기 실력은 그 리뷰를 통해 갈고 닦으면 결과다. 일반 책의 분야가 다양한 만큼 다양한 글을 쓸 수 있었다. 특정 분야의 책들을 집중적으로 읽었을 때는 그 분야에 대한 심층적인 글을 쓸 수 있었다. 글쓰기 훈련에 가장 좋은 방법은 리뷰입니다. 부담없이 글쓰기를 시작하는 일상생활이라면 리뷰는 가장 확실하고 또 훌륭한 방법이다. 좋은 글에 대한 정확한 답은 없다. 문법적으로 완벽한 글이 좋은 글은 아니다. 미사 여구가 뛰어난 글이 좋은 글도 아니다. 자신의 생각을 조리 있게 상대방에게 알리는 글이 제일 좋은 글이다. 내 생각을 상대방을 명확하게 이해한다면 이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쓴 글은 없다. 처음부터 무조건 자신의 생각을 적어내려고 하면 너무 힘들다. 우리가 쓰려는 글은 문학작품도 학술수도 아니다. 내 생각을 처음부터 조리 있고 논리정연하게 펼치기란 힘든 일이다. 이에 대한 훈련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는 막막하다. 그때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리뷰 쓰기다. 기본적으로 리뷰 쓰기는 무엇인가 읽거나 보거나 체험해야만 가능하다. 무엇인가 경험한 바를 바탕으로 글을 쓸 수 있어서 비교적 덜 막막하다. 나는 본격적으로 독서를 시작하던 초기에 책을 1년에 100권 이상 읽었다. 다음 단계로 리뷰를 쓰려고 마음먹었다. 그렇게 시작한 리뷰 쓰기가 어느덧 서평만 해도 1800개가 넘었다. 지금은 1년에 쓴 리뷰가 250개가 넘는다. 서평 150편 내외, 영화 리뷰 80편 내외, 드라마 리뷰 40편 내외를 포스팅하고 있다. 내 글쓰기 실력의 고할은 리뷰다. 리뷰를 써서 내 글쓰기 실력이 늘었고 생각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을 수 있었다. 처음에 쓴 리뷰는 보잘것없었다. 책을 다 읽고 열심히 내 생각을 적었다. 분량이 너무 무척 적었다. 글을 쓸 힘이 부족하니 서평의 분량도 적을 수밖에 없었다. 문단으로 따지면 5, 6달러 정도 되지 않았을까. 지금은 10달러 정도는 최소한 쓰고 있다. 나도 모르게 길게 쓴 리뷰는 20달러 정도까지 늘어났다. 이 정도면 어지간한 채 6, 7쪽은 되는 상당한 긴 분량이다. 글을 길게 쓰는 능력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다. 리뷰를 어떻게 써야 한다는 형식이나 법칙은 없다. 자유롭게 쓰고 싶은 내용을 쓰면 된다. 그런데도 리뷰 쓰기를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다. 책으로 배는 내 인생에서 내가 리뷰에 대해 따로 섹션을 만들어 꽤 많은 내용을 쓰니 사람들이 고맙다고 했다. 그전까지 책을 읽기만 했지 서평 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덕분에 서평을 쓸 용기가 생겼다고 했다. 서평 쓰는 것이 막연하고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겠다며 내 책으로 첫 서평을 쓴다고도 했다. 서평을 쓰는 가장 쉬운 방법은 책 내용을 옮겨 적는 것이다. 책을 읽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마다 포스트잇을 붙여 표시한다. 볼펜이나 연필로 밑줄을 긋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책을 다시 읽거나 중요한 부분만 찾을 때 요긴하다. 책을 다 읽은 뒤에 표시한 부분만 따로 블로그에 올린다. 중요한 부분이 많을수록 분량이 늘어난다. 좋은 느낌을 받은 책이면 분량이 엄청 많을 것이다. 다 적은 뒤 마지막에 딱 한 줄이라도 내 느낌을 쓴다. 거창하게 구구절절 쓸 필요 없이 간략하게라도 쓰면 그것만으로도 훌륭한 서평이 되고 글이 된다.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 중요하다고 표시한 글을 적은 뒤에 덩어리로 묶고 나서 자신의 코멘트를 가볍게 적는다. 책에서 옮겨 적은 것과 내가 쓴 것은 글자색을 달리하며 구분이 된다. 조금 더 욕심을 부려 문단마다 내 생각을 적으면 아주 훌륭한 글이 탄생한다. 내가 쓴 글 자체가 엄청난 글이 된다. 저자의 생각이 아닌 내 생각을 쓴 것이라 책에서 옮겨 적은 것을 삭제하고 내 글만 남겨두어도 그 자체로 완벽한 글이 된다. 책 내용 순서대로 적은 것이라 내 생각도 그에 따라 저절로 기성전결이 된다. 책을 다 읽은 뒤 쓰는 서평이기에 목차만 펴놓고 쓰는 방법도 있다. 목차를 다시 읽어보면 내가 읽었던 내용이 다시 기억난다. 이를 근거로 내가 다시 책을 쓴다는 입장에서 내용을 적는다. 소설이라면 줄거리를 쓰는 것도 좋다. 분명 책 내용을 쓰지만 그것을 새롭게 편집하는 것은 전적으로 내 능력이다. 어떤 부분을 빼고 어떤 부분을 넣을 것인지도 내 생각이다. 모든 내용을 포함하는 작업이 아니기에 책에 대한 내 생각이라 봐도 무방하다. 저자로서 책을 소개한다는 느낌으로 쓰는 것도 한 방법이다. 내가 쓴 책은 아니어도 저자의 입장에서 중요하게 판단되는 책 내용을 소개한다. 여러 내용 중에 핵심적인 부분만 발췌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준다. 리뷰가 꼭 책 전체를 다루어야 할 필요는 없다. 내 가슴에 깊게 다가온 특정 부분에 대한 생각만 잘 전달해도 된다. 서평을 쓰는 이유는 나 자신을 위해서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정리하고 글로 남기기 위한 한 방법이다. 어떤 행식이든 중요하지 않다. 내가 쓰고 싶은 것을 쓰는 게 가장 중요하다. 다양한 방법으로 쓰는 것도 좋다. 소설이라면 아예 소설 속에 나온 여러 캐릭터 중에 한 명을 주인공 삼아 그 입장에서 소설 내용 전체를 서술한다. 전지적 작가 시점이 아닌 특정 인물 시점으로 소설 내용을 쓴다면 새로운 관점으로 서평을 쓰게 된다. 유별나다고 할 수 있겠지만 나는 독서한 책 거의 전부를 서평으로 쓴다. 읽었는데 서평을 쓰지 않은 책은 1년에 한두 권이 될까 말까다. 그런 만큼 서평 한 편 한 편에 집중해서 쓰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보통 서평 하나를 쓸 때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린다. 책을 다 읽고 다음 책을 읽기 전에 서평을 쓰도록 노력한다. 새로운 책에 영향을 받아 서평을 쓰는 우를 범하지 아니라 하다 보니 꽤 바지런해야 했다. 서평이라고 하기보다는 독후감이라고 하는 편이 정확하지만 이처럼 쉬지 않고 서평을 쓴 덕분에 내 글쓰기 실력은 향상되었다. 리뷰는 꼭 책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영화를 보고 나서도 리뷰를 쓸 수 있다. 영화에 나오는 배우에 대한 평소 생각을 적어도 된다. 배우가 나온 다른 영화를 언급해도 충분히 좋은 리뷰가 된다. 영화 장르에 따라 자신의 생각을 적는 것으로도 글이 된다. 영화 말고 극장에 가면 느낀 소감이나 극장 분위기, 팝콘 맛에 대한 것을 함께 써도 좋다. 영화와 관련된 온갖 잡다한 느낌과 생각 버려질 때 모든 일을 적으면 흠잡을 데 없는 리뷰가 된다. 드라마는 단막극이 아닌 경우 가장 짧은 미니 시리즈도 최소한 16부작이다. 따라서 드라마 리뷰는 매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일주일 방영분 일주일에 2회를 모아서 써도 된다. 나는 드라마가 종영된 뒤 새로운 드라마가 시작되기 전 일주일 안에 쓴다. 글 자체도 중요하지만 최소한 새 드라마가 시작되기 전에 글을 올려야 사람들이 블로그에 찾아올 확률이 더 높다. 시간을 지체하며 리뷰를 못 쓸 가능성이 있다. 기억에서 사라지기 전에 써야 더욱 생생한 리뷰가 나온다. 리뷰 쓰기는 상당히 부지런해야 한다. 책을 읽고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본 뒤에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가물가물해진다. 시간이 갈수록 리뷰 쓰는 게 부담스러워진다. 떠오르는 게 별로 없다 보니 점점 리뷰 쓰는 것을 미루게 되고 어느덧 새로운 책과 드라마, 영화를 보게 된다. 지난 것을 건너뛰고 쓰면 되는데도 마음이 찜찜해서 이번 리뷰도 못 쓰고 지난 리뷰도 못 쓰는 결과가 되어 결국 리뷰 쓰기를 포기하게 된다. 나처럼 모두 리뷰를 쓰지는 못해도 가끔이라도 리뷰를 쓰면 글쓰기에 큰 도움이 된다.
리뷰 쓰기의 장점은 어느 것을 써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쓸 대상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쓰기만 하면 된다. 글쓰기 훈련에 리뷰만큼 좋은 방법이 없음을 보여주는 삶 정인이 바로 나다. 내 글쓰기 실력은 그의 리뷰를 통해 갈고 다듬은 결과다. 읽은 책의 분야가 다양한 만큼 다양한 글을 쓸 수 있었다. 특정 분야의 책들을 집중적으로 읽었을 때는 그 분야에 대한 신청적인 글을 쓸 수 있었다. 생전 처음 접하는 분야의 책을 읽고 서평을 쓰면 글에서 신선함이 느껴진다. 이토록 다양한 글을 쓸 수 있다는 것도 리뷰 쓰기의 큰 장점이다. 억지로 짠해 쓰는 것이 아닌 자연스러운 끄집어내기다. 당신도 충분히 할 수 있다. 리뷰의 효용성과 장점에 대해서는 책으로 변한 내 인생에서 좀 더 자세하게 썼으니 참고하라. 당신도 나처럼 리뷰 쓰기로 글쓰기 자신감을 얻고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읽고 보고 체험한 것을 리뷰라는 글쓰기로 시작하라. 사진으로 보완 강조하라. 글에 자신이 있다면 사진 따위는 필요 없을지 모른다. 오직 글로만 승부하겠다면 말이다. 하지만 블로그에 올리는 글은 아무리 잘 써도 이미지가 필요한 것이 그것이 내 글을 읽어주는 사람을 위한 작은 배려일 수 있기 때문이다. 블로그는 그림이나 사진을 글 중간에 넣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SNS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짧은 분량의 글에 익숙해졌다. 몇 줄이 지났는데도 글만 계속 이어지면 읽다가 지치기 쉽다. 빠른 호흡에 익숙해진 사람들에게 기나긴 글은 아무리 좋은 내용이어도 정독하기가 어렵다. 글자가 인쇄된 종이책과 달리 인터넷에 올라온 글은 이상하게 정독하기 힘들다. 인터넷 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짧은지도 모르겠다. 맛집에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글이 아니다. 내가 먹은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지 아무리 설명해도 사진 한 장 없다면 글을 읽는 사람은 느낌이 와닿지 않는다. 맛집을 소개할 때 글이 거의 없더라도 사진이 많으면 내용 전달이 잘 된다. 맛집에 들어갈 때 한 장 찍고 음식 기다리는 동안 다시 셔터를 누른다. 단체이 나왔을 때 주요리가 나왔을 때 다 먹은 뒤에 각각 찍는다. 사진을 10장 이상 찍고 그 사진 밑에 간단한 코멘트만 달아도 된다. 사진이 곁들여져 있어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걸로 읽힌다. 맛집 글에서 사진이 없다고 가정하자. 글발이 좋은 사람이라면 충분히 글로만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다. 음식점 들어갈 때의 두근 그림을 알려주고 음식을 시키고 기다리며 수다드는 이야기로 가볍게 시작한다. 반찬 하나하나를 모사하며 이 음식점만의 맛을 평가한다. 드디어 기다리던 주요리가 나온다. 먼저 냄새를 맡고 소스를 아주 조금 입에 떠넣어 입안 가득 퍼지는 음식 맛을 묘사한다. 글만으로도 상상력을 자극해 침이 돋게 만드는 사람이라면 사진 따위는 필요 없을지도 모른다. 묘사만으로 음식 맛을 이미지할 정도의 탁월한 글솜씨가 없는 우리로서는 사진만큼 훌륭한 게 없다. 사진을 잘 활용하면 김이 모락모락나는 국물 따위는 굳이 글로 묘사하지 않아도 된다. 사진만으로 느낌을 담을 수 있다. 간단하게 보이시죠? 저 모락모락 피어나는 김이라고만 설명해도 충분히 전달된다. 글쓰기에 자신이 없는 사람에게 사진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 글로 묘사할 수 없는 미묘한 것을 사진으로 대체할 수 있다. 글 앞에 넣은 사진은 당신이 쓰려는 글에 대한 선입감을 심어준다. 사진 이미지가 강력할수록 글의 윤활유도 되고 강력한 체면 효과도 준다. 관련 사진이 중간에 나오면 글이 훨씬 더 잘 이해된다. 무엇을 말하려는지 애매한 상태에서 효과적인 사진 한 장은 선명한 메시지를 각인시킨다. 블로그 사진은 가급적 직접 찍은 사진을 활용하는 것이 정답이다. 특히 맛집이나 체험에 관련된 사진은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해 자신이 직접 찍은 것을 올려야 한다. 사진의 품질이 떨어지고 구도가 별로고 사진 찍은 뒤 보정을 못해도 상관없다. 전문가가 찍은 사진이 아니므로 그 정도는 사람들이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촬영 또는 보정 기술은 사진을 더 돋보이게 할지언정 글 솜씨를 좋아 보이게 만들지는 못한다. 무엇보다 글이 돋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사진을 직접 찍어 올릴 수 없는 한계는 분명 존재한다. 블로그 중에는 자기 글에는 자기가 직접 찍은 사진을 올린다는 원칙을 고수하는 사람도 있다. 나는 일상글이나 리뷰에는 직접 찍은 사진을 올리지만 그 밖의 글에는 그렇게 하기가 힘들다. 내가 쓰려고 하는 글에 어울리는 사진을 평소에 찍어 놓은 것도 아니고 일상에서 찍을 수 없는 사진도 많다. 사진작가가 아니어서 야외를 돌아다니며 찍을 수도 없다. 내가 어떤 글을 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미리 찍어 놓기도 힘들다. 인터넷 검색을 하며 무료로 쓸 수 있는 사진이 많다. 나는 이런 사진을 활용한다. 읽은 책은 직접 찍어 올리고 있다. 관람한 영화나 극장에 있는 팜플렛을 찍는다.
공연을 관람하러 가도 공연장과 배우들의 사진 촬영이 가능하면 찍어 올린다. 그 위에 드라마나 TV로 본 영화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포털 사이트에서 이미지를 검색한 뒤 활용한다. 제작사에게 에서 제공한 이미지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의 캡처한 사진을 쓰기도 한다. 상업적인 목적으로 쓰는 건 아니지만 이런 이미지를 쓸 때는 아무래도 조심스럽다. 그 밖에 사진은 구글을 이용한다. 내가 쓰는 글의 내용과 연관되거나 주제에 부합하는 단어를 한글이 아닌 영어로 구글에서 검색한다. 이때 뜨는 이미지들은 대부분 출처가 외국이어서 부담감을 덜 가지고 쓸 수 있다. 좋은 품질의 이미지가 꽤 다양하게 검색되어 활용하기 좋다.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화면 가득 글자만 있다면 재미없고 지루하다. 핵심 이미지가 있고 필요한 말을 정확하게 전달할 때 더욱 설득력 있는 프레젠테이션이 된다. 블로그 글에 사진을 첨부하는 것도 같은 효과가 있다. 너무 많은 이미지는 글을 방해하지만 적절한 이미지는 글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만들고 부족한 글솜씨를 감춰주는 역할도 한다. 사진이 내용 이해를 도와 글에 대해서도 좋은 느낌을 받게 하는 것이다. 글에 자신이 있다면 사진 따위는 필요 없을지 모른다. 오직 글로만 성부하겠다면 말이다. 하지만 블로그에 올리는 글은 아무리 잘 써도 이미지가 필요한 것이 그것이 내 글을 읽어주는 사람을 위한 작은 배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사진 덕분에 내 글도 훨씬 더 잘 읽힌다면 사진을 활용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미지를 선택하는 시간은 꽤 걸린다. 내 글이 돋보이는데 그 정도 시간은 마땅히 투자해야 한다. 글 내용에 어울리는 적절한 사진으로 보완 강조하라. 그러면 당신의 글이 훨씬 매력적으로 보일 것이다. 블로그는 기록하는 곳이다. 나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사람이 블로그에 글을 올려 책까지 출간했다. 특정 분야에 대해 꾸준히 올린 글을 읽고 사람들이 호응하니 조회수가 늘어나고 조금씩 인지도가 높아진다. 이에 출판 관계자가 출판 제의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종의 기원으로 인류 역사에 엄청난 발자취를 남긴 찰스 다윈은 늘 기록을 했다. 다윈이 살던 시대의 영국은 예로부터 유럽에 전해오던 비망록 전통이 발달해 있었다. 당시에 지적 과시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비망록을 적었다. 사상가로 유명한 존 밀턴, 프랜시스 베이컨, 존 로커 등은 비망록을 적으면 기억력이 향상된다고 믿었을 정도다. 비망록에는 주로 책에서 읽은 내용 중 오래도록 기억하고 싶은 부분을 옮겨 적었다. 비망록에 적은 글만으로도 자신만의 백과사전이 되었다. 비망록의 여백이 채워질수록 지식이 축적된다. 로크는 비망록을 활용할 수 있는 색인을 만들었다. 이후 비망록은 필요한 지식을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는 도구가 되었다. 이 책 저 책을 읽다가 본문 내용은 비망록에 옮겨 적는다. 무작위로 적혀있는 내용이 연결되며 새로운 조합으로 탄생해 완전히 다른 의미로도 익힌다. 자신의 생각을 적기도 하고 읽은 것을 무작위로 적기도 하며 비망록에 지식이 쌓인다. 다윈이 어느 날 갑자기 비걸호를 타고 갈라파고스를 방문해 조사하며 진화론을 깨달은 것이 아니다. 진화론을 떠올린 특정 시점을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이미 다윈은 오랜 시간 동안 진화론에 대한 개념을 자신도 모르게 하나씩 갈무리했던 것이다. 갈라파고스에서 쓴 일지를 보면 오히려 진화론보다는 지질학에 대한 이야기가 많다. 거저 열심히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겼을 뿐이다. 백날 생각하고 고민하며 상상의 나래를 펼쳐도 기록으로 남기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쓸데없는 생각이라도 글로 남겨 보존하느냐, 잠시 생각하고 그만두느냐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생긴다. 다윈은 여러 생각을 비망록에 남겨 진화론에 서서히 접근하고 있었다. 페이지에 있는 개념을 하나로 묶어준 토마스 멜서스의 인구론으로 그는 지난 기록을 다시 들춰보며 드디어 진화론 개념을 탄생시킬 수 있었다. 현대에 와서는 수첩이 이런 기능을 제공했다. 좀 더 발전해서 플래너 수첩이 좀 더 체계적인 기록과 정보에 접근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많은 사람이 플래너를 통해 이전보다 훨씬 빠르고 쉽게 생각을 적고 스케줄을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수첩의 거듭된 발전의 결과 에버노트라는 일까지 탄생했다. 웹상에서 언제 어디에서든 적고 사진 찍고 스크랩하고 원하면 그 즉시 정보를 불러들일 수 있는 단계로 발전한 것이다. 블로그는 이런 기능을 가장 충실하고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도구이다. 인터넷으로 뜻하는 웹에서 따온 영어 알파벳 B와 항해 일지나 항공 일지를 뜻하는 단어 로그의 합성으로 블로그라는 단어가 탄생했다. 합성어대로라면 블로그란 웹에 올리는 일기를 뜻하지만
행식에 구애받지 않고 무엇이든지 쓸 수 있는 매체로 자리를 잡았다. 현재 인터넷에서 활발하게 관리되는 블로그는 셀 수 없이 많다. 이 중에서 거의 매일 빠짐없이 글을 올리는 헤비 유저도 상상을 불허할 정도로 많다. 매자 내로 써야 하는 다른 매체와 달리 블로그는 불량 제한이 없다. 무한정 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글의 형식과 내용에도 제약이 없다. 일기, 리뷰, 일상의 기록, 투자 경험담 등 쓰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아무런 망설임 없이 쓸 수 있는 최고의 기록 수단이 바로 블로그이다. 다윈이 비망록에 쓴 걸로 하나씩 생각을 가다듬어 진화론이라는 엄청난 인류사적인 발견을 한 것처럼 나라고 못할 게 없다. 내가 블로그에 적은 내용이 다할 수 없는 엄청난 기록으로 쌓여 컴 발자취가 될 수 있다. 나는 블로그에 내가 읽은 책의 기록을 남겼고 내 생각을 하나씩 틈날 때마다 기록했다. 어떤 기록은 짧은 시간 동안 남겼고 어떤 기록은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남겼다. 기록에 모여 책을 낼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나의 첫 번째 책인 소액 부동산 갱리 따라잡기는 블로그의 비밀 일기로 썼던 것을 모아서 냈다. 두 번째 책인 후천적 부자도 투자에 대한 생각을 정리할 필요를 느껴 블로그에 올린 기록을 바탕으로 출간했다. 책에 관한 이야기인 책으로 변한 내 인생도 책을 읽고 사람들이 내게 궁금해하던 점을 블로그에 하나씩 올린 것들을 1년에 걸쳐 쓴 뒤에 출판하게 되었다. 나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사람이 블로그에 글을 올려 책까지 출간했다. 특정 분야에 대해 꾸준히 올린 글을 읽고 사람들이 호응하니 조회수가 늘어나고 조금씩 인지도가 높아진다. 이에 출판 관계자가 출판 제의를 하는 경우가 생긴다. 뜬금없이 원고를 투고해서 책을 출판하기는 쉽지 않다. 출판사에서 블로그를 돌아다니며 저자를 찾는 일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 블로그에 올린 글이 인기를 끌면 그만큼 출판되었을 때 해당 블로그에 댓글을 올린 사람들의 책을 구입할 가능성이 크다. 출판사에서 파워 블로그를 저자로 선호하는 이유다. 블로그에 올린 글은 카테고리를 만들어 비슷한 주제끼리 묶어 놓으면 된다. 특정 분야의 내용을 쓸 때마다 정해진 카테고리에 올린다. 기존 카테고리에 넣기 힘들면 새로운 카테고리를 하나 만들면 된다. 많이 세분화하는 것이 좋은지 나쁜지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내 경우에는 꽤 많은 카테고리를 만들었다. 카테고리를 추가로 만들지는 시간이 지나 기존 카테고리에 넣기 애매한 글을 쓸 때 결정될 것이다. 내가 블로그에 올린 기록이 어느덧 수천 개가 되어 방대한 콘텐츠가 되었다. 블로그에는 검색 기능도 있다. 언제든지 내가 쓴 글 중에 원하는 내용을 검색으로 불러올 수 있다. 나 역시 다백만으로 글을 쓴 것은 아니지만 꽤 여러 분야의 책을 읽고 기록을 남기다 보니 가끔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내 블로그에 들어가 검색을 한다. 내가 어떤 글을 썼는지 확인하고 그 분야나 주제에 대해 어떻게 썼는지 다시 읽으면 기억이 떠오른다. 타인의 글이 아닌 내가 직접 쓴 글이라 얼마든지 자신있게 인용하거나 발췌할 수 있다. 최근 빅데이터가 유행이다.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대세일 것이다. 갈수록 수많은 데이터를 얼마나 잘 하느냐가 중요해진다. 내가 열심히 블로그에 올린 글은 내게 빅데이터이다. 다른 누가 쓴 글도 아니고 지금까지 쌓인 내 기록을 인용하는데 눈치 볼 필요도 표줄 문제도 없다. 언제 생각하고 쓴 글이었는지도 기록으로 알 수 있다. 과거에 썼던 글을 읽으면 나 자신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확인도 가능하다. 쌓인 기록이 1년을 넘어 10년을 넘고 몇십 년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엄청난 일이지 않은가. 블로그에 내 영원한 기록을 남긴다고 생각하고 쓰자. 어느 누구도 아닌 나만이 유일하게 남길 수 있는 기록이다. 다른 사람의 흉내도 낼 수 없다. 잘 쓰고 못 쓰고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기록은 기록으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기록이 쌓이고 쌓이면 역사가 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 중에 나만이 쓸 수 있는 역사다. 블로그에 오늘부터 당장 각종 기록을 남기는 것이 어떨까?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갈수록 수많은 데이터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중요해진다. 내가 열심히 블로그에 올린 글은 내게 빅데이터이다. 다른 누가 쓴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쌓인 내 기록을 인용하는데 눈치 볼 필요도 표절 문제도 없다. 글은 온몸으로 쓴다. 막상 글을 쓰기 시작하자 본물 터지듯 써야 할 글이 쏟아져 나왔다. 그 글들을 1년에 수백 권의 책을 읽은 것에서 나왔다.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 온갖 지식들이 내 안에 축적되고 있었던 것이다. 지금까지 글쓰기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하나씩 꺼내 정리해 보았다. 글을 쓰기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블로그를 전면에 내세워 당신에게 글을 쓰라고 독려하고 희망을 주려는 의미에서 이 책을 썼다.
글은 자신을 만나는 거울이다. 피하려 해도 거울 앞에 쓰면 오롯이 자신을 만나는 것과 같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거울을 피할 방법은 없다. 거울을 피한다 해도 유리나 물에 비치는 내 모습을 보게 된다. 어떤 모습으로든 내가 투영되는 거울이 있기 마련이다. 그런 데 있어서 글쓰기란 아무리 피하려 해도 결국 나를 만나게 되는 여정이다. 힐링하고 싶다면 멀리 갈 필요 없이 어디에서나 글을 쓰면 된다. 모든 것을 잊고 싶을 때 글을 쓰면 자연스럽게 글에 집중하면서 복잡한 생각에서 떠날 수 있다.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 하나씩 글로 적어보면 쉽게 풀린다. 누군가에게 비밀을 털어놓고 싶지만 그것이 차마 밝히지 못할 내용이라면 혼자만 볼 수 있는 곳에 글을 남김으로써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된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할 말이 있겠어? 라는 질문을 나도 나 자신에게 던진 적이 있다. 하지만 막상 글을 쓰기 시작하자 본물 트지듯 써야 할 글이 쏟아져 나왔다.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숨어있던 것들이 그동안 참았던 모든 움츠림을 폭발시키듯 터져 나왔다. 그 결과 나는 다양한 분야의 글을 쓸 수 있었다. 그 글들은 1년에 수백 권의 책을 읽은 것에서 나왔다.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 온갖 지식들이 내 안에 축적되고 있었던 것이다. 글을 쓰기 시작하자 그 지식들은 내 머리 밖으로 나와 글로 표현되었다.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은 블로그였다. 내가 블로그에 쓴 책, 영화, 드라마에 대한 리뷰가 처음에는 보잘것없고 조악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무식함이 용감하다고 남을 의식하지 않고 글을 써내려간 결과 글솜씨가 늘었다. 내 말이 거짓이 아님을 내 블로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내 블로그에는 내가 써온 모든 글이 전부 기록되어 있다. 지금도 여전히 서평만 1년에 250편 내외를 쓰고 있으니 블로그에 쓴 내 글들이 나를 대표한다고 해도 될 것이다. 내 블로그 타이틀은 천천히 꾸준히는 어느덧 내 트렌드 마크가 되었다. 싫든 좋든 어디를 가나 나는 블로그로 사람들에게 각인된다. 굳이 내 소개를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이미 나를 알고 있거나 내 닉네임을 알고는 놀라움을 표시하며 알아보고 반가워한다. 모든 것이 블로그에 글을 쓰기 시작하며 가지게 된 기쁨이다. 이제 블로그는 내 개인 브랜드나 마찬가지다. 당신이라고 못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몇 년 동안 꾸준히 쉬지 않고 온갖 글을 올린 결과물이다. 다른 사람에 비하면 오히려 나는 많이 늦은 편이다. 블로그에 글을 쓰기 시작한 지 1, 2년 만에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블로그가 자신을 대신하는 이미지가 된 사람이 많다. 그들에게 블로그는 또 다른 자아이다. 블로그 덕분에 사람들은 나라는 사람을 만나기 전에 이미 나를 잘 알고 있으며 내가 하려는 일에 용기를 주고 응원을 한다. 심지어 기꺼이 내 일에 동참하기도 한다. 블로그는 이런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통로이다. 이 모든 것이 블로그에 글을 올리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내 글에 사람들이 댓글을 달아주고 나는 그 글에 댓글을 달다 보면 서로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끼리 친밀감을 느낀다. 그들은 어릴 적부터 만나던 내 친구들보다 나를 더 잘 안다. 현재 내가 하려는 일이 무엇인지 친구는 몰라도 블로그 이웃은 알고 있다. 사회성이 없던 사람이 블로그로 서로 소통하다가 사회성이 생기는 경우도 많다. 인터넷에서 여러 사람과 즐겁게 얘기하다 보면 현실에서도 그렇게 된다. 블로그에 쓴 글로 인해 내가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즐겁다. 그의 시작은 블로그에 글을 쓰는 것뿐이었다. 블로그에 글을 쓰는 것이 늘 즐겁고 신나지는 않다. 어떨 때는 굳이 써야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갖기도 한다. 그럼에도 나는 글을 썼다. 내가 나를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은 어디까지나 타고난 글발도 천재적인 글솜씨도 기발한 묘사에도 있지 않았다. 쓰고 또 쓰고 다시 썼던 것이 전부였다. 나라고 스병을 한 권도 빼놓지 않고 쓰는 것이 쉬웠을까? 그럴 리가 없다. 처음에는 독서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글쓰기를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난 지금은 서병 쓰기가 책을 읽고 정리하기 위한 목적이지 글쓰기를 위한 방편인지 스스로 혼동될 정도다. 다행히도 아직까지 쓰기 싫은데 억지로 글을 짜낸 적은 없다. 책을 읽고 무엇이라도 머리에 남은 것이 있었기에 썼다. 당신도 나처럼 글을 쓰는 목적을 가지게 된다면 꾸준히 글을 쓸 수 있다. 어떤 글을 쓰느냐가 아니라 꾸준히 쓰는 것이 핵심이다. 글은 엉덩이로 쓴다 라는 표현이 있다. 손으로 공책에 쓰든 자판을 두드리든 자리에 앉아서 해야 한다는 뜻이다. 다른 일을 하며 움직이면 글을 쓸 수 없다.
실제로 글은 엉덩이가 아닌 온몸으로 쓴다. 몸은 의자에 앉아 움직이지 말아야 하고 머리는 계속 생각을 해야 한다. 내 몸을 오로지 글 쓰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어떤 유혹이 와도 참고 인내해야만 한다. 쓰기 싫을 때도 있고 놀러 가고 싶을 때도 있고 다른 생각으로 멍하니 있을 때도 있지만 말이다. 일주일에 딱 한 개씩 특정 주제의 글쓰기에 집중해 꾸준히 글쓰기 근력을 키우면 된다. 꾸준한 글쓰기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작가라고 해서 처음부터 글을 쉬지 않고 쓰지는 않았을 것이다. 당신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든 똑같지 않은가? 처음부터 운전을 잘하는 사람은 없다. 공부도 하지 않은 학생이 서울대에 합격할 방법은 없다. 아무런 글도 쓰지 않고 브랜드 블로그를 만들 방법은 없다. 그 모든 것이 글쓰기로부터 시작된다. 가진 것도 내세울 것도 어필할 것도 없다면 특정 주제를 잡고 꾸준히 블로그에 글을 써보라. 어느 순간 사람들이 그 글에 반응하고 좋아하며 당신을 전문가로 인정하게 된다. 단순히 글을 쓰기 시작하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 파워블로그는 흔히 말하는 무자본, 무점프로 가능한 일이다. 내 몸만 있으면 어느 곳에서든 가능하다. 글을 쓰는 시간을 만들면 된다. 처음부터 특정 주제로 글을 쓰는 것이 너무 어렵고 힘들면 부담 없이 일상적인 소소한 이야기를 쓰라. 현대는 멀티미디어 시대라고 한다. 개인이 직접 동영상을 찍어 유튜브 같은 곳에 올리는 시대다. 이런 시대에 글쓰기가 과연 무슨 필요가 있을까 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과거보다 글쓰기가 더욱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취업하는데도 천편 일률적인 자기소개서보다 남들과 다른 자기소개서를 쓰는 지원자가 유리하다. 다양한 경험도 중요하지만 소박한 경험이라도 얼마나 맛깔스럽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 사회가 발달하면서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각양각색 돋보이는 아이디어들로 자신만의 매력을 뽐내는 이들이 많아졌다. 여기에 주눅들지 말고 글로 나를 표현해보라. 글만큼 개인의 변별성을 어필할 확실한 방법은 없다. SNS가 등장해 수많은 사람이 예전보다 더 많은 공개글을 쓴다. 짧든 길든 좋은 글은 사람들이 서로 스크랩하고 공유한다. 예상하지도 못한 사람들이 SNS 스타가 되기도 한다. 딱히 대단한 스펙이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로지 글로써 화제가 되고 스타가 된다. 당신도 그런 글을 쓸 수 있다. 다른 능력과 달리 글쓰기는 참으로 정직하다. 노력한 만큼 좋은 글이 나온다. 천재가 득실되는 다른 영역과 달리 글쓰기 영역은 누구나 똑같은 베이스에서 시작한다. 타고난 천재가 없는 유일한 분야가 글쓰기다. 쓰고 또 쓰고 다시 한번 또 쓰는 것, 이것이 좋은 글을 쓰는 단 한 가지 방법이다. 신기하게도 편안한 마음으로 쓰면 편안한 글이 나오고 어렵게 쓰면 어려운 글이 나온다. 공을 들이고 심혈을 기울이면 그만큼 좋은 글이 나온다. 이 책을 읽고 나면 당신도 글을 쓰라. 당신도 할 수 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글은 누구나 쓸 수 있다. 더구나 글은 잘 썼다, 못 썼다 하는 기준도 애매하다. 자신의 생각을 가장 잘 표현하는 사람이 가장 좋은 글을 쓰는 사람이다. 글쓰기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자리에 앉아 무엇이라도 쓰는 노력을 하며 글쓰기 근력을 키우면 어느 순간 별로 힘들이지 않고 글을 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지금까지 내가 글을 쓰게 된 배경과 파워블로그로 발전한 과정을 알려주었다. 블로그 글쓰기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글쓰기에 대해서도 다양한 예를 들어 이야기했다. 수없이 많은 사람이 글쓰기에 대해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런 작가들의 이야기를 읽고 여러분도 글을 쓸 힘과 용기를 얻기 바란다. 이 책을 통해 미쳤다 말하지 못한 이야기는 내가 운영하는 블로그와 카페에서 지속적으로 공개할 것이다.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과 만날 것을 약속한다. 다른 영역과 달리 글쓰기 영역은 누구나 똑같은 베이스에서 시작한다. 타고난 천재가 없는 유일한 분야가 글쓰기다. 쓰고 또 쓰고 다시 한번 또 쓰는 것, 이것이 좋은 글을 쓰는 단 한 가지 방법이다. 이 책을 읽고 나면 당신도 글을 쓰라. 당신도 할 수 있다. 매일 아침이든 오후든 글을 쓰고 싶을 때마다 가까이 다가가 책상 밑에 있는 그 늙은 곰을 사냥해야 한다. 로버트 레키, 미국 국력사학자 저술가.
무언가를 쓸 때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자신이 방금 만든 놀라운 전대미문의 사건이 삶이라는 놀라운 전대미문의 사건의 일부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다. 로즈 로젠블렛, 미국 저술가, 대학 교수. 글쓰기는 나를 걸레처럼 비틀어 짠다. 나는 손으로 직접 글을 쓰는데 가끔 오후에 공책을 듣고 나면 마치 국도를 횡단한 트럭 운전사처럼 서재 바닥에 뻗어버린다. 메리카, 미국 시인. 내겐 이상적인 상황이다. 나는 농사와 관련된 육체노동, 즉 건초배는 일이나 마구간 청소하는 일, 헛간을 짓는 일 따위를 좋아한다. 가서 그런 일을 한 다음 다시 와서 글을 써보라. 샘 셰푸드, 미국 배우, 극작가. 글쓰기는 목적지에 대한 것이 아니다. 글쓰기는 영혼을 바꾸고 다른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여행이다. 수 그레이퍼튼, 미국 소설가, 드라마 작가. 오전 내내 편집 작업을 하면서 나는 내 시 가운데 심포 하나를 삭제했다. 그날 오후에 나는 그 심포를 다시 집어넣었다. 오스카 와일더, 아일랜드 시인 소설가. 작가라면 그 누구든 결국 빈 공책이나 모니터 화면을 바라보아야 한다. 문장을 떠올리기 위해서라면 방망이로 자기 머리라도 내리쳐야 한다. 오클리 홀, 미국 소설가. MBA 학생들이 배워야 할 단 한 가지는 의사소통의 기술이며 그것은 글쓰기다. 워런 버핏, 미국 사학가, 투자가. 명료하게 사고할 수 있는지 알아본 한 가지 방법은 그가 명료한 글을 쓸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윌리엄 올리버. 명확한 사고에서 명확한 글이 나오는 게 아니라 글을 쓰다 보면 표현된 문자들이 지속적으로 글을 쓰는 사람의 생각에 침투해 문자가 오히려 명확한 생각을 유도한다. 조시프 윌리엄스, 미국 저술가, 대학 교수. 글 쓰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내 글쓰기의 비법은 다 상냥이에요. 나는 후배들에게 많이 쓰라는 말을 안 해요. 많이 쓰기보다는 많이 생각해야 해요. 나는 다른 작가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다작을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방송 작가가 되기 전까지는 글을 써본 적이 없거든요. 일기를 써본 적도 없어요. 김영현, 드라마 작가, 명사들이 문장 강화 중에서 좋은 글을 쓰는 분들을 보면 경험도 다양하고 포용 능력도 있어요. 받아들인 것을 자신의 내면에서 깊은 사고를 통해 잘 숙성시키죠. 그런데 받아들이기만 하고 숙성시키지 않으면 응용력만 높아져요. 테크닉만 넣는 거죠. 글을 쓰려면 자기 숙성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김홍신 소설가. 명사들이 문장 강화 중에서 너무 감상적인 글이 될까봐 걱정된다면 부디 최대한 감상적인 글을 써보거나 감상적인 기분을 느껴보라. 그러고 나면 그것을 극복하고 다른 쪽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브렌다 유랜드, 미국 저술가. 나는 내 과거와 가족에 대한 추억, 현재의 삶 등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한다. 나는 그런 기억에 빠져 거기에서 글을 끌어낸다. 시바타 도요, 일본 수필가. 시골에 있는 나의 집은 늘 사람들이 북적거린다. 그들은 나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들만 없다면 나는 훌륭한 작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안톤 체오프, 러시아 소설가. 글쓰기는 한 줄의 단어를 펼쳐놓은 것으로 시작된다. 애니 딜러드, 미국 소설가. 나는 글짝을 한쪽씩 쓸 때마다 쓰레기 91종을 양산한다. 이런 쓰레기는 휴지통에 넣으려고 애쓴다. 어니스트 해밍웨이, 미국 소설가. 나는 별로 좋은 작가가 아니다. 다만 남보다 자주 고쳐 쓸 뿐이다. 제임스 미치너, 미국 소설가. 글을 쓰는 것은 말할 수 없이 이상한 일이다. 모르는 사람에게 은밀한 편지를 쓰는 셈이다. 피코 아이어, 미국 여행작가, 소설가. 당신이 쓰는 모든 문장이 사건이 되게 하라. 우리에겐 수백만 개의 핑계가 있다. 그러나 글쓰기 세계와 핑계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존 두프레인, 미국 소설가. 대부분의 작가들, 아니 어쩌면 모든 작가들이 글을 하던 나는 직접 글을 써보고 다른 책들을 본보기로 삼으며 글 쓰는 법을 배웠다. 프랜신 프로즈, 미국 소설가. 쓰기란 마음의 생각을 내 눈을 통해 소통하는 예술이며 위대한 발명품이다. 프레드 캐플린, 미국 전기작가, 대학 교수. 글을 쓸 계획을 세우지 마라. 그냥 써라. 독창적인 문체는 오로지 글을 쓸 때만 가능하다. 필리스 도리스 제임스, 영국 소설가. 작가에게 일어나는 일은 행복한 일이든 불행한 일이든 어느 것 하나 쓸모없는 것이 없다. 필리스 도리스 제임스, 영국 소설가.
에필로그, 블로그에 글을 본격적으로 올린 지 어느덧 10년이 넘었다. 그저 책 읽고 리뷰를 올리자는 생각으로 블로그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서평만 올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영화와 드라마 리뷰도 썼다. 좀 더 시간이 지나 내가 하고 있는 일과 관련된 글도 썼다. 에세이라 하여 매일같이 소소한 글이라도 빠짐없이 올리고 있다. 블로그는 내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라고 할 정도가 되었다. 이제는 당신 차례다. 내가 운영하는 천천히 꾸준히를 통해 나를 알게 된 사람이 거의 대다수다. 그들에게 물어보면 내가 쓴 책, 영화, 드라마 리뷰를 읽고 마음에 들어 이웃신청을 한 후에 꾸준히 블로그를 봤다고 한다. 처음에는 누가 내 블로그를 볼 것이라 생각도 못하고 글을 올렸다. 내 글을 읽고 누군가 달아준 댓글이 신기했다. 일주일도 아니고 하루 조회수가 10도 안 되었다. 처음부터 그런 걸 신경 쓴 적이 없지만 점차적으로 내 블로그에 오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하루에 100을 넘어 1000명이 되었다. 지금은 하루 평균 5000명 정도 보는 블로그로 성장했다. 이 글을 쓰는 지금 그 숫자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내 블로그 내용을 보면 딱히 트렌드한 것도 없다. 인기 연예인이나 스포츠는 물론이고 실시간 검색 같은 핫한 글을 올린 적도 없다. 그저 남들과 상관없이 내가 쓰고 싶은 글을 꾸준히 올렸을 뿐이다. 인기 여부를 따지지 않고 언제나 블로그에 글을 썼다. 그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다. 뜻하지 않게 블로그에 올린 글 덕분에 인생이 빛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과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는 추호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나라는 사람이 많이 알려진 이유도 블로그에 글을 쓴 덕분이다. 나만 그런 것은 아니다. 블로그에 꾸준히 글을 써서 인지도를 올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사람을 나는 많이 알고 있다. 그 중에는 내 블로그를 보고 실천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나는 농담처럼 나를 블로그 시조새라고 한다. 워낙 남들이 잘 안 하던 예전부터 블로그를 하며 뜻하지 않게 나를 알리게 되었다. 전체적으로 내가 성장하고 인지도가 올라가는 걸 보면서 그들도 블로그를 했다. 내가 블로그에 처음 시작하고 시도한 것들이 많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괜찮다고 생각하며 따라했다. 핑크팬드님이 한 이유에 다른 블로그가 따라하는 걸 많이 봤어요 라고들 한다. 어쩌다 보니 남들에게 본이 되는 블로그 따라하고 싶은 블로그가 되었다.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블로그 글쓰기가 있다. 많은 사람이 호기롭게 블로그를 시작하지만 꾸준히 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곳곳에서 블로그로 수익을 내는 방법을 알려주는 이들이 있다. 로직을 알려주고 어떤 식으로 포스팅해야 수익성 블로그를 만들 수 있는지 알려주는 이들도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강의를 하는 사람이 나보다 블로그 이웃도 하루 조회수도 훨씬 적다. 나보다 블로그를 운영한 기간은 더 짧다. 블로그를 운영하는 목적은 분명히 다양할 듯하다. 나는 어디까지나 내 성장을 위해 시작했다. 누구를 의식하기보다는 나라는 사람에 좀 더 초점을 맞춰 블로그를 운영했다. 어떻게든 사람들이 내 블로그에 올 수 있도록 로직 따위에 신경 쓰기보다는 좋은 글을 쓰도록 노력했다. 수많은 사람이 블로그를 시작하지만 오래도록 유지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블로그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별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블로그 정체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뭐래도 글이다. 좋은 글을 쓰기 위해 노력하는 것만큼 확실한 길은 없다. 아마도 이 책을 통해 좋은 글이 무엇인지, 좋은 글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워서일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당신이 직접 실천하는 것이다. 다른 분야와 달리 글쓰기는 실천하기가 비교적 쉽다. 이 책을 다 읽었다면 읽은 것에 그치지 말고 당장 오늘부터 블로그에 글을 쓰길 바란다. 매일은 힘들지라도 일주일에 서너 번이라도 꾸준히 쓴다면 1년 후에 달라진 자신을 분명히 발견할 것이다. 책에서 알려준 대로 부담 가지지 말고 자신의 이야기를 누구도 아닌 스스로 쓰면 된다. 나도 한 것을 당신이 못할 리 없다. 이름도 없고 좋은 스펙도 없던 나는 오로지 블로그에 꾸준히 글을 쓴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블로그 덕분에 이름을 알렸고 파워 블로그가 내 스펙이 되었다. 그 모든 것의 출발점은 글이다. 글만 써도 가능했다. 이제는 당신 차례다. 이 책을 읽고 실천한 당신은 분명히 머지않아 변한 자기 자신에 놀라고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에 다시 한 번 더 놀랄 것이다. 당신이 할 수 있거나 할 수 있다고 꿈꾸는 그 모든 일을 시작하라.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용기 속에 당신의 천재성과 능력 그리고 기적이 모두 숨어 있다라는 기대의 말처럼 이제는 당신 차례다.